사상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국내 시각을 넘어서 미국이나 세계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참 미국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뭐 세계 문제를 전부 다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신 그 SNS에 따르게 되면은 러시아 측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2차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이제 조금 자세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푸틴이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시간 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한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착한 그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 가지고 도착한 그래서 영접한 나온 사람들 이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장례식 참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이제 교황 장례식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백악관에서 이제 설전을 벌이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기내 쓴 겁니다. 4월 26일 오전 6시 49분 아마 이 시각은 미국 동부 기준일 겁니다. 동부 기준.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방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 및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으며 양측은 이제 끝내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사항은 합의됐습니다. 유혈 사태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에 필요한 모든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피력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오전 6시 49분이면은 다음에 오후 10시 45분 그러니까 도착할 때는 낙관적인 상황이었는데 보고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오후 10시 35분 오후 10시 35분이니까 오후 10시 35분에는 뭐 대단히 여러분들 비관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제가 어떤 거래를 하든 아무리 좋은 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거래라 하더라도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것입니다. 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실을 테니까 이 아마 피터 베이커는 편집인 모양입니다. 매우 편향적이고 재능이 없는 그런 기사를 쓰는데 뭐 어떻든 간에 오바마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랑스럽지만 끔찍하게 쓰여진 정기를 쓴 사람도 피터 씨였습니다. 베이커가 오바마 크림반도 기부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일방적으로 민주당 측을 대변하는 기관지다라는 내용에게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오바마와 그리고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거든 자기가
선거에 당선돼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조 바이든의 전쟁입니다. 첫날부터 패배자였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마는 2020년도 10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됐으면은 아마 푸틴과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100만 명 이상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죠. 뭐 전쟁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며칠 전에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고 그저 저를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문장이지만 푸틴이 여러분들 최대한의 그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은행이나 2차 제재를 통해서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종전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두들겨 펴다가 he just tapping me along 이란 뜻이니까 이 탭이라는 것이 때리다는 뜻이겠죠. 푸틴이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종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뭐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빨리 정직한 논평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간상을 이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미국 국민을 비롯해서 세계 시민들에게 다 발신을 하니까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참 미국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문제가 다 미국과 함께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거죠. 다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팍스뉴스입니다. 이 이제 팍스뉴스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런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귀재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바티칸의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 친밀한 그런 대화고 소탈한 대화고 이 사진 자체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우리가 나눴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느끼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보고 뭘 느끼십니까? 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사업가 출신이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대중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그런 점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리액션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뭐 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장소가 있을 건데 이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머리가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진을 또 젤렌스키가 이렇게 SNS에 올린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제약 조건 없는 그런 휴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이제 많은 오해나 이런 게 풀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이제 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 영토를 활용한다든지 이건 본인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쟁을 이제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매일 1,500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군인만 1,500명 정도가 러시아 측에서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가 한 600명 정도가 죽는단 말이죠. 민간인이 150명 정도가 죽으니까 이걸 지금 다 합치게 되면 얼추 한 2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적게 잡아서 2000명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14,000명이 죽는 전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모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전쟁을 종식을 시켜야겠다. 자기가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강한 소명의식 같은 걸 가지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는 뭐 대화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러시아군이 1,500명 정도 죽고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한 700명 정도가 추정되고 민간인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 그리고 이제 누적 사망자 부상자 수가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00만 명 정도가.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도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전쟁이 개시됐을 때 그 함락하기 전까지 며칠을 독립 언론 기자가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독일의 광영방송에서도 방송이 됐는데 아마 그거를 대부분 관심 있는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전쟁이란 굉장히 참혹하지 않습니까? 누적 사망자 수가 지금 이 보시게 되면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사망자 군인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는 뭐 많은 그런 협조를 얻어낸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치 판단을 강하게 안 하겠습니다. 강하게 안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정보전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라는 겁니다. 정보전에. 정보전이라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뉴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살포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은 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가치 판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큰 전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획이 차질을 빚는 거단 말이죠. 계획에 차질을 빚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뉴스 가운데 대단히 뉴스 가치가 높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 트루스 소셜 SNS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최신 메시지입니다. 최신 메시지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메시지의 이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후반부거든요.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이 계속 나를 이렇게 그냥 두들겨 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은행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 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SNS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협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뭐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닥터 AI한테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피력을 하니까 준 답을 가지고 현재 종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가지고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그냥 보통 교착 상태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휴전안 자체가 러시아의 요구안을 상당히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섭섭한 겁니다. 러시아 측 의견을 크림반도 활양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펄쩍 뛰는 2014년도에 점령한 크림반도 여러분들을 러시아에 활양하는 부분까지 내락을 좀 얻어내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 이번 SNS는 일체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푸틴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무조건 휴전을 거부하고 크림반도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점령진 동부 4개 지역의 완전한 러시아 주권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부를 다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우크라이나 측에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협상이라는 게 좀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푸틴이 뭐 푸틴을 또 우리나라에서 옹호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푸틴이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착 상태가 불가피한 것 같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교착 상태가 심각한 상태 같습니다. 계속해서 얼마 전에 또 4월 18일이네요.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가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월 18일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것은 푸틴이 비협조를 일관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은행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제 일종의 러시아 측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협상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안은 푸틴이 전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성세를 굳혔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그런 제재를 검토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협상이 순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닥터 AI는 러시아는 끝까지 버티면서 최대한 전리품을 챙길 그런 의향을 굳히고 있다. 러시아는 전선 동결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동부 사회 지역을 영구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그런 승리를 위해서라도 양국 사이의 종전 협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질질 끌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은행 제재나 세컨드리 보이트 것을 여러분들 가동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국제 결제를 할 수 없는 스위프트를부터 이런 배제를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와 교육 규모가 큰 중국하고 인도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힘듭니다. 이렇게 협상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굳건한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세상 여러분들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푸틴이 여러분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을 끌어가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푸틴의 진정한 의도는 트럼프의 좌절감은 푸틴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기청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약간 민감한 주제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러시아적인 그런 견해 뭐 신나치 활동이 심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책임을 전부를 다 지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단정적인 결론이나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든 푸틴 입장에서는 야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심이 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대규모 정보전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대규모 정보전이라는 것은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유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한국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한 번은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룰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 자체가 KGB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정보전에.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돌리는 것을 그런 작전을 펴는 거죠. 뭐 신나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땐 그와 많이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국내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 보시죠. 이게 2025년도 3월 10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의 한 단체가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겠죠. 가짜뉴스 360만 건을 의도적으로 유포를 해가지고 AI도 여러분들 오염을 시킨 겁니다. AI를. 가짜뉴스를 360만 건 배포하는 겁니다. 그 챗 GPT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정보전인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가짜뉴스 360만 건 배포로 챗 GPT를 비롯한 모든 AI 모델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퍼뜨리고 싶은 그런 정보를 AI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국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에 엄청난 양의 가짜뉴스를 배포하면은 인공지능 챗봇이 이것을 학습해 가짜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출력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등장했고 이것을 직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플라우드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런 단체가 2024년만 하루 360만 건의 친러시아적인 허위 정보를 배포한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놀아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한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냥 댓글 차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허위 정보를 그냥 대량으로 유포를 해가지고 기정사실화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4월에 출범했고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의 관영 매체인 플라우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들어낸 기관인 거죠. 절대적으로 이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겁니다. 정보전쟁에서. 저는 한국의 이런 시청자나 독자들 가운데 이런 정보전에 넘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이걸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짜뉴스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러시아는 물론 영어,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핀란드 다양한 언어를 정보를 그냥 마구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캐나다, 일본, 대만, 아프리카, 중동, 북미 이런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놈으로 계속 그 정보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퍼뜨리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챗봇 10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비밀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친러시아적인 허위 정보를 출력할 확률은 33%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들고 싶은 친나치 세력에 의한 러시아 침공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게 러시아의 서사를 인터넷을 통해 밀어붙이면 실제로 전 세계 AI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또 물적인 여러분들 자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에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똑같이 할 거라고요. 전부 다 오염을 시켜버린 겁니다. AI 모델을. 이번에 테스트한 챗봇에는 오픈 AI의 GPT-4o, 유닷컴의 스마트 어시스턴트, XAI 글록, 인플렉스 파이, 미스트랄 AI 러시아 전부 다 이런 오염을 시킨 겁니다. 340만 건 여러분들 허위 정보를 유포를 시키게 되면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거론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SNS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 동의한 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젤렌스키가 세계의 우크라이나의 네트워크
방송사 채널을 여러분들 중단시켰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친러시아 후원을 받는 정보전을 수행하는 그런 대형 기관들을 폐쇄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제도를 중단한 것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필요한 전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젤렌스키는 러시아 탱크 한 대가 국경을 넘기 1년 전부터 이미 자신의 행정부의 비판적인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탄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친러시아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보전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포스팅하신 분은 좀 비판적이죠. 이 보시게 되면은 생존의 이름이 아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라는 교과서적인 정의를 충족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적치하에 싸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래서 논평자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제가 항상 이렇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다시 게시했다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정보전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게. 친러 방송 매체를 제재하는 것은 그런 게 전쟁 발발 이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젤렌스키 측에서는 대러시아 정보전을 수행하는 기관을 폐쇄한 것이고 서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렇게 보겠죠. 여기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2년의 언론 환경은 젤렌스키는 2019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친러시아 성향의 언론과 올리가르히 재벌 세력을 견제하라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은 러시아의 정보전과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을 목표로 했다. 2021년도에 언론사를 제재했는데 이들 언론사들이 대부분 친러시아 언론사인 겁니다. 친러시아 언론사. 그걸 이제 푸틴 측에서는 친러시아계를 탄압한다 쪽으로 그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친러시아 방송 매체를 제재하는 것은 러시아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독재자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환하게 요즘에는 거짓말이 많으니까 러시아가 여러분들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2024년 한 해만 340만 건의 허위 정보를 여러분들 유포를 시켜가지고 AI까지 오염을 시킬 정도니까 뭐 이게 참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젤렌스키의 언론 탄압은 주로 친러시아 매체와 러시아 재벌 세력을 겨냥한 것이고 이것은 러시아의 정보전을 차단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정은 여전히 활발한 독립 언론과 비판적 보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젤렌스키의 조치는 러시아나 벨라루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를 차단하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보전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정보전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쟁이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데 동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논평을 보고 아니 난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젤렌스키가 여러분들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죽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접어두고 닥터 AI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원인은 젤렌스키의 언론 탄압이 아니고 푸틴의 지정학적 야망과 우크라이나의 서방지향적 정책입니다. 그냥 이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하고 이런 국경을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 침공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해 가지고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이 침략하는 거지 힘이 약한 사람이 침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X 게시물과 서방 분석도 전쟁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목표와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 노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돌리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필요가 할 겁니다. 그거는 서방이 지어낸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돈도 많이 떼어먹었다. 그것도 내가 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정보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러시아의 정보전에 완전히 캡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반발만 불어일으키지 사람은 진실을 안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음모론하고 끝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워낙 악해 가지고 1년에 340만 건 400만 건 허위 정보를 돌려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러시아의 정보전이 얼마나 이런 발달되어 있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닥터 AI가 이야기하는 거가 서방의 여러분들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푸틴은 이러나 저러나 침략했을 겁니다. 바이든의 이런 리더십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영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여러분들 이익 앞에 어마어마하게 약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면 뭐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부가 이익이니까. 전쟁 발발의 주요 책임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영토적 야심이 가장 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비론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오늘 내 이야기는 한국 내에 러시아 책임론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 미국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도 이런 정보에 솔깃하기 때문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죠. 똑똑하지만 뭐 많은 속임수를 당해봤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런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AI에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자극한 면이 있죠. 젤렌스키가 여름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지원 분리자와의 전투를 지속해서 러시아를 자극했고 친러 러시아 언론을 좀 탄압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사소한 걸 거라 이야기죠. 제가 예상해 볼 때는 여기 보시면 푸틴은 어떻게든지 침략했을 거다. 영토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침략 안 하겠습니까? 영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러시아의 정보전
프로파간다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360만 건 이렇게 가짜 정보를 돌려가지고 젤렌스키가 엄청난 여러분들 축제를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신나치 세력들이 이런 러시아 주민들을 막 죽였다고 하더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3월 10일 날 본 정보거든요. 그래 내 머릿속에 딱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러시아가 정보전을 통해 가지고 나치 세력들 뭐 이런 것을 허구를 만들어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가 말하고 싶은 서사 스토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정보를 몇백만 건 만들어 퍼뜨리는 겁니다. 가끔 SNS 이름 즐겨 들어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슬라브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 러시아가 서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당한 민족이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전쟁 책임론의 경준을 따지면은 중심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국 상황에서도 중국이 그런 정보전을 엄청나게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젠더 갈등도 일으키고 좌우익기름 갈등도 일으키고 지역 간 갈등도 일으키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를 유통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중국이 점령하기가 좋으니까. 참 악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거죠. 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 역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국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통합이 되려면은 국가가 정의를 지향해야 통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가가 사기를 치고 국가가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는 통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남베트남의 몰락이 4월 30일이 남베트남 몰락 50주년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당시에 남베트남 국민들은 그 국가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지킬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들 군비를 미국이 지원했지만 결국 몰락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들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훌륭함이 있어야 국민들이 통합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당연한 게 없는 거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SNS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국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이런 외신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이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시야나 시각이.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슈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한반도를 벗어나 가지고 국제적 이슈를 다루니까 뭐 그냥 넓게 보는 겁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오늘 여러분 나온 게 이게 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로부터 빅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 내에 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됐던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해결이 돼서 아프리카에 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에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폭력적인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많은 것이 왜 저와 제 행정부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해결하거나 평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전례 없는 일을 해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로부터 빅뉴스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미국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미국의 국무부가. 전 세계 여러분들 분쟁이 있으니까. 그지? 예.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아프리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붉은색 칠해 있는 데는 정치적 내전을 겪고 있는 것이고 초록색 부분은 주로 이제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지리아 쪽에도 여러분들 분규가 있고 콩고의 여러분들 동북부 지역에도 분규가 있고 그다음에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소말리아 지역에도 이런 이 정치적 내전 같은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뭐 제가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지 간에 국내 문제만 다루게 되면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 가지고 선거 문제에서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들 국내 많은 방송사들이 먹방이라든지 트로트 같은 것을 많이 다루지만 사실 90년대에는 KBS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애청해 보던 것이 KBS 1호 스페셜이지 않습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취재해 가지고 일요일 날 황금 시간대 방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세계 동향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공병호 TV는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들이 시계와 시야를 확장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배우고 이익을 누리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것이 이런 활동의 일환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 아무개가 되고 뭐 공 아무개가 되고 뭐 그게 무슨 중요하지만 그게 뭐 국민들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프리카는 진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굿뉴스가 빅뉴스가 나온다는 거 어딨냐 한 군데는 이제 수단 내전이죠. 수단 아비규환입니다. 이 수단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동북부 쪽이죠. 수단. 그리고 이제 이 또 내전을 거쳐 가지고 남수단으로 분리됐지 않습니까? 수단 남수단.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도양의 맨에 있는 나라가 해적들이 많이 활동하는 소말리아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내륙 국가네요. 항구가 전혀 없네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지? 여기 이제 수단 내전이 지금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가 여러분들 한글로 된 수단 내전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찾아보면 최신 뉴스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 내전. 수단 정부군 SF하고 준군사 조직 RSF 간 내전으로 2025년 4월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 등 주요 도시에서 격전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의 기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부터 수단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이 항상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다가 물러나면서 그냥 국경선을 마음대로 만들어가 줬기 때문에 종족 분쟁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1899년부터 1956년까지 영국 지배를 받았죠. 영국은 주로 북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고 남부 지단의 개발을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수단하고 남수단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1956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독립했는데 지금도 찢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복받은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하나가 이 수단이라는 국가거든요. 한국처럼 된 것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그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될 건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 건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데 출발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뭐죠 초건 목피할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1차 내전이 195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있었는데 북부는 아랍계 이슬람 정부 남부는 비이슬람 민족 간의 갈등으로 50만 명이 죽었네. 2차 내전은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종교 내전이 벌어져가 남수단이 2011년도에 여러분들 분리가 되고 그냥 아비규환인 겁니다. 2023년에 또 내전이 발생해 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2명의 여러분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수단군하고 그다음에 또 RSF군으로 나누가 여러분들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라는 국민의 통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레바논 사례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찢어지면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2만 4천 명이 사망하고 1,400만 명 이상이 국내외로 강제 이주했고 수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전투는 수도 하르툼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미국과 사우디아가 9차례 휴전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이 되니까 권력을 진 사람들은 선거가 있으면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선거가 없으면 자기 동포들도 그냥 돼지 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도 돼지 개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남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왜 제가 다루겠습니까? 야, 정신 차리고 진짜 잘해야 된다. 이 나라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 여러분들 그냥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복이 계속될지 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로부터 큰 여러분들 뉴스가 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앞으로 자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좁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넓게 보는 겁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이런 소말리아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에티오피아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항구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언제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6.25 때 참전했던 이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 아디스아바바 여기가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우리와 함께 익숙하죠. 해적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 보니까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 사이에 국제적 공인을 완전히 받은 나라는 아닌데
소말리랜드라는 게 있는데 소말리랜드가 이 국가하고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들 협정을 맺어가 항구를 제공받는 여기 에티오피아에게 이제 항구를 대여를 한 겁니다. 장기 대여겠죠. 거기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또 소말리아하고 이런 에티오피아가 싸우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소말리랜드와 항구 인대 협정을 체결해서 소말리아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2025년 3월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며 군사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로 인해 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450명 규모의 미군을 유지하면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에 아프리카 유니언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해서 양국 대표회담을 주선했으나 소말리아의 강경 입장으로 협상이 교착된다. 얼마나 미국 국무부가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여기 좀 해결해 놓으면 또 저기서 터지고 저기 좀 해결해 놓으면 또 저기서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소말리랜드 항구협정 그게 우리 영토인데 왜 이름 그걸 대여받냐.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여러분들 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항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에리트레아 독립으로 내륙국이 되었고 1억 2천만 인구를 원래는 여러분들 에리트리아 지역이 원래 여러분들 에리트리아가 원래 에티오피아 땅이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가면서 시야가 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에리트리아가 1993년에 독립을 했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에리트리아. 이게 그럼 에티오피아 땅이었던 겁니다. 치명적인 그런 영토가 넘어가 버렸네요. 완전히 갇힌 거네요. 여기에 에리트레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에티오피아가 1993년에 그냥 내륙 국가로 전락해 버렸네요.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많네요. 1억 2천만 명. 항구가 필수적인 겁니다. 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말리랜드라는 나라하고 여러분들 협정을 맺어 가지고 항구를 임차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소말리아가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국이 골머리를 앓겠네.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랜드 인정과 항구협정이 자국 영토 분리를 부추기고 에티오피아의 지역 패권 야망을 강화한다고 우려한다. 뭐 해소가 될 수 없네. 서로가 이런 생명줄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돼지 캔 거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해도. 두 나라가 뭐 합의하기는 걸렸네. 역사적으로 또 엄청나게 이런 찾아보니까 수백 년에 걸쳐 이런 종교적 민족적 그런 영토적 갈등이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네요. 수없이 싸웠구먼요. 국경 분쟁, 오가데 전쟁.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전쟁 없는 시대에 나서 사는 거가 엄청난 축복이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2024년에 에티오피아와 소말리랜드 여러분들 협정을 맺어서 항구를 대여받은 것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불신과 갈등을 재점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정오심이라는 이런 것이 깊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참 민족적 갈등, 종교적 갈등, 식민지 유산 여러분 이러니까 뭐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아프리카로 다 달려가 가지고 지중해를 넘어서면 유럽을 가니까 또 유럽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남부 국경 문제 때문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모두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기 전에는 다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륵 국자가 2천만 명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산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을 보더라도 식민 지배를 받거나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얼마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 지금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사람들아 좀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콩고 르완다 여기도 이런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콩고 르완다 지역에 콩고 민주공화국 또 여기는 한국이 무슨 전자개표기를 여러분들 또 수출해가 또 야단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진짜 여러분들 잘 보존해야 되고 시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들의 통제 하에 놓여 있도록 국민들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인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가 저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해 가지고 자리를 못 잡으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또 여러분들 그냥 리비아나 이런 데까지 와 가지고 방송을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밀항하는. 그래서 지중해 넘으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로마, 영국, 뭐 북구 유럽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이름 다 가가지고 지금 그 나라도 불법 여름 입국자 문제, 이민 문제 때문에 큰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보이죠. 한 사람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교육, 정치, 행정, 문화, 종교가 전부 다 함께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그러니까 유럽의 이민 정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한국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한국은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미 로빈슨이라는 독립 저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 영상이 포르투갈에서 한 시민이 버스를 내리려고 하는데 서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버스가 서면은 버스 이름들에서 먼저 사람이 내리고 그다음에 올라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개 아프리카인이나 중동인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3국 정도니까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버스에. 그러니까 여기 포르투갈의 한 아주머니가 너무나 이런 힘들어하는 광경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토미 로빈슨 영국의 독립 저널리스트입니다. 포르투갈인 한 여성분이 포르투갈에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지만 제3세계인들에 의해서 막히고 맙니다. 서유럽 국가를 이보다 더 적합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과 시리아 그다음에 동유럽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뿌리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할 수 없는 건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해야 된다든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것이 에티켓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그냥 미쳐 들어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못 나가 가지고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나라가 잘 될 때는 배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가 여러분 겪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천금 같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겪는 저성장, 대만이 수행하고 있는 투명한 선거, 유럽이 겪고 있는 이민자 문제라는 것은 한국에는 천금 같은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내리막길을 갈 때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 새로운 것, 귀한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포르투갈을. 노인들이 늘어나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니까 무슨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무슨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전부 다 포르투갈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이민자들로 보이는 3명의 남성들의 방해를 받는 장면입니다. 포르투갈의 이민정책 문제뿐만 아니고 서유럽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이런 이민자 문제가 지금 이런 겁니다. 문화적 갈등, 종교적 갈등, 사회적 갈등, 집값 폭등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겁니다. 2000년대 똑같습니다. 한국 상황하고. 한국이 이런 이민을 활성화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한족화 될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특히 사회주의 정당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인권을 여러분들 높이 외치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에 훨씬 더 관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극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 이민 정책의 엄격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표를 받는 겁니다. 인구 10% 이상이 여러분들 이민자 80만 명인데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족이랑 한족 다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토미 로빈슨이라는 분이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 독립 언론인으로서 이런 기사를 많이 올립니다.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 해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대한 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번 다 해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골로 가든 관계없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공공장소에 서로가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노상 방뇨를 하고 히잡을 쓰고 다니고 문화적 차이가 다르니까 2024년 리스본 경찰은 소매치기 사건의 40%가 외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면 그건 경미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여기는 어딘가 하니까 더블린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외국인 유입을 중지시켜달라 정치가들이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벌어진 현장을 43초짜리 여러분들 그걸로 찍은 겁니다. 아일랜드인들이 일어섰습니다. 아일랜드 외부에서 온 팔로우라면 이것을 공유하고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의 대규모 인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영국이나 유럽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아일랜드리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사람들에 속한 것이지 외국인의 나라는 아닙니다.
자기 나라 삼새끼를 여러분들 휘두르면서 이민자 규제해 달라고, 이민자 더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러면 항의하는 겁니다. 유럽의 이민 문제를 아일랜드에서 대규모 이민 반대 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들이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더블린으로 추정됩니다. 아일랜드 국기를 들고 이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가자는 대규모 이민에 반대하며 정부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선거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국민들 뜻을 받들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냥 한족을 마음대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이제 아일랜드 정당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10만 명 정도 받아들였으니까 아일랜드 인구가 작네요. 520만 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참 이렇게 나라가 참 진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비EU 시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선 것은 세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가 나라를 어렵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극우 정당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아일랜드 이즈 풀, 아일랜드는 가득 찼다는 구호를 내걸며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오늘 다루게 된 것은 한국이 참 이런 걸 보고 이민 정책은 천천히 그리고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중국화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실질적인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한 소식이긴 한데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가 미국은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런데 집요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그런 범죄에 개입됐던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죽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관련자를 처벌하고 기간을 색출하고 벌금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울